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달러입니다. $1면 지금은 한 1,060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지금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1달러 전쟁이 한창입니다. 새해 들어서 미국 맥도날드가 치즈버거하고 청량음료 한 잔 세트를 1달러에 내놨는데 2013년 이후에 5년 만에 다시 부활한 메뉴라고 합니다. 이러자 경쟁 업체들도 나초 프라이를 1달러에 판매하거나 단품 메뉴 4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4개에 4달러 이런 메뉴를 개발한다고 그러죠. 단돈 1달러로 살 수 있는 제품을 미국에서는 달러 메뉴라고 부릅니다. 이 달러 메뉴가 처음 등장한 건 20년 전인데 20년 전, 10년 전이라면 모를까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한 2018년에 어떻게 이게 1달러가 가능할까 싶지요. 업체들이 이렇게 1달러라고 하는 가격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는 건 그만큼 싼 값에 뭔가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양극화 속에서 이른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는 있는 일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많이 급락해서 수입품의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가격이 하락해서 저희는 소비자 가격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업체는 아직 하나도 없죠. 못 들으셨죠? 아마 이런 거 보면 이런 가격 경쟁이 과연 국내에서도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긴 합니다. 네, 요즘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또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가 사실상 또 하나의 비정규직과 다를 게 없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한 분 연결해서 무기계약직의 실체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신용카드로 살 수는 없습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까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예,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1월 5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은행의 사회이사를 뽑을 때, 네, 은행의 사회이사가 하는 일이 꽤 있죠. 은행 이른바 CEO를 이분들이 뽑죠, 되게. 그렇습니다. 대표이사의 선출, 네. 그리고 뭐 감사 등의 업무를 조금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사회이사가 하죠. 예. 그런데 이 사회이사를 결국은 정부 입김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은행을 사실상 통제하는 데 쓰이거나, 네, 그 정부의 힘이 좀 못 미친다 싶은 은행들은 또 은행의 CEO, 의 그렇죠. 지인들, 뭐 고등학교 후배 이런 분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실상 거수기 노릇만 하거나, 네,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좀 고민해보자라고 하는데 정부는 후보군 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만 뽑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좀 이슈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금융위 산하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라는 곳이 이제 활동을 하고 나서 보고서 같은 걸 내놨어요.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그 안에 보면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돼서 사회이사와 관련된 부분에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거기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인재풀을 후보군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안을 들여다보니 은행연합회 밑에 이런 식의 사회이사 풀이라 그래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의 바구니를 만들고, 네. 금융사들이 앞으로 사회이사를 뽑을 때는, 선임할 때는 이 후보군 중에 골라내서 그 안에서만 뽑아라? 예, 이사회를 거쳐, 그러니까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받아서 네. 이제 뽑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고요. 만약에 그 풀이라는 후보군 안에서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주주총회 이사회 후보로 올리려고 하면 이 사람을 왜 뽑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라. 그리고 누가 추천했는지도 밝히고 하자.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것이죠, 지금. 왜 그렇게 하자고 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회이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돼서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네.
하나는 사회이사라는 게 경영에 대해서 감시자의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나 아니면 회사의 총수, 흔히 말하는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네. 옆에서 좀 감시를 해라라고 만든 자리인데 뭐 어떨 때는 그러니까 대주주와 관련된 사람이 앉아 있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경우. 사회이사가 예. 그래서 이제 일명 거수기라고 하죠. 단 한 번도 반대 안 하고 손만 들었다 내렸다 한다 그래서 네. 거수기라고 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융 쪽, 그러니까 대주주가 확실치 않은 곳은 또 관치의 어떤 빌미가 된다. 그래서 정부의 입김을 받은 사람이 슬그머니 앉아서 자리만 차지하다가 돈만 받고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고민 속에 나온 안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렇긴 한데 네. 이 풀이라고 하는 곳에 예를 들면 뭐 한 10명 정도만 들어있다. 네. 그러면 그 풀 자체가 그냥 사회이사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이사를 정부가 뽑겠습니다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가 되고. 네네. 그렇다고 이 풀을 확대해서 한 2, 3천 명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 안에서 우리 지주회사 회장님 동기동창 찾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고르면 어차피 마찬가지가 되는 거라 적절한 풀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준을 정하고 그 안에 어떤 사람을 넣을 거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원을 거기다 넣어둘 거냐의 문제는 남아 있는데 거기와 관련돼서는 뭐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은행 쪽이나 언론들이 우려감을 지금 표출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든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왜요? 은행들 입장은 반대인가 봐요? 예. 사회이사라는 게 주주를 대리해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다. 그러니까 주주 대신에 경영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리인데 예. 왜 주주들이 알아서 할 일을 정부가 어떤 틀을 정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표현은 주주들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주주들의 명을 받은 이사회가 알아서 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라고 하는 게 주인이 따로 없죠. 사실상 없죠. 그렇습니다. 주주가 뭐 특정 대주주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대주주라고 하면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거죠. 그럼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인인 건데 사실 네네. 은행들은.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최근에 그 금융지주 회장들 선임을 놓고 정부가 계속해서 일단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사회이사마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제안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는데 네. 더군다나 금융연합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원래는 그 금융사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익단체인데 이게 주인이 없는 은행들이다 보니 그 협회장에 앉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사람들이 그동안 앉아왔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엔 정부의 입김이 더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관치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관치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 없는 은행에 이제 서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양 큰 세력들이 부딪히는 모양새인데요. 저는 이 풀을 운영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하면 네네. 어떻겠습니까라고 농반진반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 사회이사 풀을 한 1,000명, 뭐 2,000명 정도 만든 후에 네. 추첨을 하자는 거죠. 본인이 고사하면 할 수 없겠으나 이 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망과 혹은 실력을 갖춘 분들이라고 제안만 하면 추첨을 해서 뽑으면 이게 갑자기 회장님 친한 분이 오지도 않을 것이고 네.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친정부 인사가 오는 것도 아닐 것이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운용의 묘를 발휘를 하면 저도 사실은 이 풀을 운영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일정 자격을 잘 갖추고 적절한 인원 규모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뽑기 형태 네. 뭐 그렇게 된다면 누구의 입김이다 뭐 이런 것도 조금 줄어들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게 주주의 권한인데 왜 이걸 방해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은행들의 주장에 조금 제가 이게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은행들이 그 노조 측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주를 근거로 해서 사회이사를 추천을 했을 때 이거는 그 노조 측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또 그래가지고 그것도 반대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주주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반대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다른 제안을 하는 것도 반대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연 어떻게 앞으로 실행을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무조건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쨌든 사회이사 문제에 대해서는 거수기의 문제라든지 제대로 처음에 도입하려고 했던 제도의 의의를 못 살리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을 네. 하는 상황이니까요. 예, 광물자원공사 회사채 이야기도 좀 주요 네. 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 광물자원공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부도위기다. 이런 얘기예요. 광물자원공사면 끝에 공사 들어가는 걸로 봐서 공기업이죠. 예, 정부가 만든 거죠. 나라가 대주주죠. 예. 그런데 거기서 빌려간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한 3조 원 정도의 회사채를 지금 발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만기가 돌아올 시기가 됐거든요. 근데 네. 이 만기를 못 갚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2008년도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을 기치를 내세우면서 네. 뭐 여러 국가에 가서 광산들을 좀 사들였습니다. 지분도 사고 아예 다 인수한 곳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실패를 하면서 사실상 투자했던 돈을 다 날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파산 위기까지 갈 정도 네. 지금 뭐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잘하면 파산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지금 정부 산업부에서 이 파산과 관련돼서 검토까지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저 해외 자원 개발할 때 네. 그때 광물자원공사가 나라 돈으로 했던 게 아니라 자본금도 물론 나라 돈 자본금도 들어갔겠지만 그렇죠. 추가로 외부에서 돈을 빌려다가 해외에다 투자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만 가지고 다 전액 투자는 하지 않거든요. 보통 네. 모든 회사들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이런 데 투자할 거고 이거 정부가 보증하는 회사니까 돈 주면 나중에 이익 나면 이만큼 돌려줄 거고 뭐 채권도 뭐 이자 나중에 비싼 뭐 이자 이자 주겠다. 비싸게 주면 받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연기금을 비롯해서 해외 투자자들까지 지금 이 채권을 사들인 데들이 있어요. 네. 만약에 디폴트 그러니까 못 갚는 상황이 되거나 회사 자체가 파산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이거 근데 정부가 신용보증 선 거죠. 섰습니다. 그 네. 말은 여기서 못 갚으면 정부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엔 세금으로 갚아줘야 되는 채권 상황이 될 수 갚는 있죠. 네. 채권 갖고 있는 분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결국은 뭐 나라 돈으로 한 일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에 광물자원공사가 자본금이 2조 원이었는데 이걸 모두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안의 돈을 네. 뭐 갚아야 될 돈 갚고 투자하는데 투자하고 하다 보니 2조 원이 다 바닥났다는 얘기고요. 지금 부채가 4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빚만 4조 원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오는 5월에 만기가 지금 회사채 5천억이 지금 당장 돌아오는데 네. 이걸 지금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 연말에 그 국회에 법이 올라갔어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높이는 네.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높이는 법이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이게 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말은 그럼 또 사채를 발행하고 또 정부가 보증선 후에 돈을 조달해서 원래 갚기로 한 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정부가 보증을 새로운 사채는 안 서주겠다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난 정권에서 했던 일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어서 참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어제 저희가 이제 조선업과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이 회사를 그러면 살리는 게 맞느냐. 아무리 공사든 아니든 하더라도 아니면 이 상황에 그냥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느냐의 고민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우조선해양. 예.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지금 자원공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파산을 예. 시켜버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야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우리가 피해가 덜 할 것 같아. 차라리 여기서 빚 정리 빚잔치 다 하고 네. 응? 돌려줘야 될 건 돌려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라는 견해도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자원 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를 파산시켜 버리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주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썼던 한 5조 원 되는 그 돈이 지금은 다 해외 무슨 광물이나 혹은 유전이나 이런 등등의 지분으로 되어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파산을 하면 이제는 이 채권 갖고 있던 분들이 그 지분 다 가져다가 또 헐값에 팔거나 해야 되겠네요.
이미, 네, 이미 산 가격보다는 많이 헐값이 되어 있겠으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뭐 마드가스카라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쪽에 광산도 있고요. 예. 몇 군데 광산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 광산에서는 채굴을 해서 이게 채산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채산성 자체가 없다라고 평가받은 광산이 뭐 한두 군데 더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투자금을 아예 다 날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네. 이 해외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건 비쌀 때 살 수도 있고 뭐 사다 보면 싸게 살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네. 손실이 난다고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갖고 있는 돈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뭐 너무 부실하게 관리했다. 그리고 그렇겠죠. 해외에 투자된 데에 예. 대한 사전 조사가 부족했다. 뭐 이런 문제들은 그 외로 더 나올 것 같은데. 사고 나서 손해 볼 수는 있으나 네. 그 당시에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또 이렇게 공기업이 한꺼번에 다 이 돈 모아서 올해 안에 다 써야 돼. 실적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게 문제지. 사실은 그때 샀다가 손해 본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예. 고민거리네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수급의 인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매년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수급액을 인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상하는 시점을 4월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물가 인상률 반영이 1월부터 돼야 되는데 수급자들 입장에서는 왜 1, 2, 3월 거는 물가를 반영을 안 해주고 4월부터 나머지 8개월만 해주는 거야라는 불만이 굉장히 작년에 많았어요. 물가가 이만큼 올랐으니 예. 연금은 또 올려드릴게요라고 하는데 4월부터 올려준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시기를 1월부터 하지 왜 이렇게 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옳은 주장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민연금이 1월부터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동안 4월부터 이렇게 했던 것은 국민연금이 처음 출발했을 때 네. 그 당시에는 물가를 이렇게 반영하고 하는 게 시간적으로 계산적으로나 반영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바로 1월에 반영이 힘들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 수급이 분기별로 받았습니다. 매월 받는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받다 석 달치를 보니 한꺼번에. 예, 이거를 4월에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이번에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전산이나 통계가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걸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한번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뭐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법을 고치든 제도만 조금 고치면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것들이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드는 게 요즘 지난 연말에도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주식이 배당해 주는 걸 네. 12월 26일 날 주식 갖고 있으면 배당 받고 27일 날 갖고 있으면 못 받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루 네, 만에. 네, 그래서 네. 하루 동안 갖고 있어서 배당하는 분도 있고 그러지 말고 1년 동안 이 주식은 누가 갖고 있었는지 전산으로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그냥 알아서 배분해서 당신은 한 0.25주 정도 갖고 있었네요. 날짜를 보니까. 그럼 그렇게 나눠줘도 배당은 네. 물론 의결권이야 주식의 주총에 참가해야 되니 기준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배당률도 조정을 하자 이런 하자고 하면 말씀이시잖아요. 예전 같으면 아유 그 계산 누가 합니까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결권도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주. 네. 뭐 예를 들어 6개월만 갖고 있는 사람은 0.5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주고 뭐 네.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곤 하죠. 오래 갖고 계셨던 회장님이 좋아하시겠습니다. 나는 32년째 갖고 있는데 반가운 소리야 이러면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게시판에 성현석 씨가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신용카드로 내거나 아니면 돈 내고 나서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될 것 같긴 한데 안 된다면 혹시 이유가 뭔지 이제 장난 아니고 진짜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요즘은 뭐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도 카드 일시불로 긁어서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몇 억 원 하는 아파트라고 뭐 카드로 못 살 게 뭐 있나. 카드 회사에 잠깐 전화해서 나 지금 저 집 분양받으려고 분양사무실 왔는데 카드 한도 좀 잠깐 늘려놔 주세요 하면 되는 걸지도 모르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분양대금을 카드로 긁으면 안 된다 이런 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건설회사들이 카드 안 받아줄 겁니다. 손님한테 카드를 받아서 긁으면 최소한 가맹점 수수료로 1.5%는 내야 되는데
5억짜리 아파트의 1.5%면 수수료가 750만 원이잖아요. 이 750만 원을 손님이 내든 건설회사가 내든 내야 되는데 손님은 굳이 내지 않으려고 할 거고 또 건설회사가 부담하기도 하려고도 안 할 테니까요. 우리가 세금 낼 때 왜 신용카드 안 받느냐, 왜 어디는 되고 안 되느냐 하고 싸우는 이유, 또는 대학 등록금을 왜 카드로 못 받느냐 하는 이유가 사실은 모든 갈등이 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한테 수수료를 내긴 내야 되는데 과연 누가 낼 거냐 이거죠. 동네 가게나 식당들은 그냥 가게 주인이나 식당 사장님들이 신용카드 안 받았으면 손님이 안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손님 오게 해준 값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수수료를 내시는데, 세금이나 등록금은 안 내는 분이 손해인 거니까 그 돈을 받는 국세청이나 학교 재단이 수수료 부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다고 돈 내는 분들이 하세요라고 하면 또 그분들도 안 하려고 하실 테니까. 그리고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건 또 신용카드법에서는 위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기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카드 회사 입장에서도 손님이 과연 오늘 카드로 긁고 간 아파트가 5억 원을 한 달 뒤 카드 결제일 날 과연 이분이 갚을 수 있나, 이게 궁금할 테니까 한도를 쉽게 안 열어줄 겁니다.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 카드로 살 때도요, 사실은 자동차 값에 해당하는 돈을 카드사가 지정하는 통장에 미리 입금해 놓고 나 결제일까지 못 빼가도 좋습니다라고 약속한 후에 카드 한도 열어주는 방식이거든요. 어쨌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로 카드로 아파트 사는 건 그래서 어렵고요. 다만 법이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알겠고 집을 그럼 현금으로 사고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그건 해주느냐 하면 그것도 안 주는데요. 현금 영수증을 안 주는 이유는 법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물건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카드로 긁어도 연말에 소득공제도 안 되고 또 현금 영수증도 발행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주고 받으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팔았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 안 할까 봐 이제 감시하는 수단으로 그걸 받으라고 하는 건데요. 자동차나 아파트는 굳이 그렇게 감시 안 해도 물건 산 쪽에서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보고 그럼 여기서 팔았나 보구나라고 하고 세금을 매기면 되니까 현금 영수증 굳이 발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즘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비정규직, 이른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겁니다, 이렇게 발표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 보면 정규직과 흡사한 게 많아 보이지만 또 안을 들여다보면 정규직하고는 또 많은 다른 점들도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단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거고 어떤 차별이 있는지 국회에서 이 토론 발표를 하셨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남우근 정책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좀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정규직하고 사실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고용의 어떤 연속성 혹은 영속성, 이걸 기준으로 결정할 텐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따로 없는 그런 영원히 고용하는 이런 뜻입니까? 일단 말 뜻 그대로 하면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근데 또 그게 정규직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는 아닌데, 대체로는 정년까지 보장이 되지만 이렇게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게 정규직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고용 불안이 또 있기도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정규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하던 부서가 만약에 사업이 조정되면서 없어질 경우에 다른 부서로 이렇게 전환 배치가 되잖아요. 영업팀 사라지면 그분 총무부로 옮기죠, 보통. 근데 무계약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업이 폐지가 되거나 그쪽 예산이 삭감되거나 했을 때는 사실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제 규정에다가 두는 경우들이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지자체나 중앙행정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좀 대표적인데, 그리고 이제 정원을 좀 삭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하던 사람들 숫자가 이제 자연 퇴사자들을 충원을 안 하고 이제 계속 줄이는 이런 여지도 있죠.
자연 퇴사하는 분들 새로 충원 안 하는 방식이야 그 방식이야 뭐 특별하게 큰 문제라고 하지도 않고 대개는 그런 식으로 인원을 줄이기도 하고 하는 건 예, 예. 마찬가지인데 예.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쓴 그분이 하는 일이 예, 이 예. 기관이나 이 공기업에서 필요가 없어지면 그 예. 사업부를 없애면서 그분도 그냥 나가세요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뭐 지금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군요.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굳이 정규직과 신분상의 차이라면 그런 것이다. 예, 뭐 일단 개념적으로는 뭐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운영 규정상으로는 뭔가 이렇게 정원을 줄이거나 고용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규정들을 좀 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사자들한테는 약간의 이제 고용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차이 이외에는 그 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다른 직원들과 이제는 뭐 2년마다 꼭 계약해야 될 것도 아니고 하니 비슷할 텐데 급여는 어떻습니까? 연봉은 그러면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으로 그 기관에서 3년 동안 일했던 분과 정규직으로 뽑혀서 3년간 일했던 분의 연봉이 그럼 같은 체계 안에서 호봉제로 올라가요? 대개는 정규직들은 호봉제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정규직의 정원을 이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증원은 좀 해야겠는데 인원수 TO를 안 주다 보니까는 이제 기간제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게 출발이었어요? 그 중에 일부를 또 무계약으로 이제 전환하는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하고는 이제 입직 경로는 좀 서로 다르고, 당연히 이제 임금 체계나 뭐 이런 것들, 승진 체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 수준으로 보면은 정규직의 전체적으로는 무계약직이 한 50에서 60% 정도 보시면 됩니다. 50 내지 60%요? 예. 그 말은 같은 연차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까? 뭐 근속 기간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정규직은 어쨌든 뭐 이 정해진 이 뭐 정년 보장이나 이제 처음에 이제 입사 이후에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근속이 쌓이는데 무계약직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제로 일하거나 뭐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이제 전환된 사람이고 이제 전환 시점에 따라서 또 근속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뭐 임금이 50에서 60%다라는 거는 근속 기간은 정규직이 조금 더 길긴 합니다. 그 말은 별도의 급여 체계가 아예 따로 있다는 겁니까? 그럼 무기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면 예를 들면 똑같은 27살 청년을 기준으로 그냥 신입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서 한 20년을 있으면 매년 정규직의 호봉 오르는 것처럼 같이 올라가요? 아니면 20년 동안 연봉이 거의 같습니까? 그거는 이제 기관마다 좀 다른데요. 무계약직도 호봉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호봉제 없이 그냥 매년 임의로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호봉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규직의 호봉표하고는 이제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임금 격차가 발생을 좀 하는 거고요. 호봉제가 없는 경우들은 이제 근속에 대한 보장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또 임금 격차는 좀 커지는 거고요. 그럼 작년에 받았던 월급과 계속 똑같이 받으면서 계속 일만 한 곳에서 하는 무기계약직들도 꽤 있겠네요.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어쨌든 뭐 해마다 조금씩 오르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예정되어 있는 임금표 상으로 이렇게 호봉에 따라서 오르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상폭이 좀 적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앞으로 2년, 3년 혹은 10년, 15년, 20년 내내 이분이 여기서 하는 이 일은 필요하니까 계속 그분을 이제 앞으로 계속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테고요. 그래서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그렇게 오래오래 계속 여기서 일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하는 분이라면 왜 애초부터 정규직으로 안 뽑고 비정규직으로 뽑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네 이런 이슈가 생기는 겁니까? 라고 여쭈려고 했는데 인원을 동결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그 공기업이나 그 공공기관은 인원 더 뽑지 마세요라고 하는 바람에 비정규직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정원에 대한 통제와 그다음 뭐 이제 총액 인건비제라고 하는 인건비에 대한 통제 때문에 약간은 이제 사업비 형태로 뭐 인력을 운영하는 약간 좀 변칙적인 운영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 정원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게요. 그게 뭐 물론 그 통제가 없으면 다 직원들 더 많이 뽑고 싶겠죠. 모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인건비 나가는 게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인원은 뽑아줘야지 그걸 안 하고 나면 결국은 뽑잖아요. 이렇게 비정규직으로라도. 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변칙적인 인력 운영이 지금과 같은 이제 정규직화 과정에서 일부 약간 이렇게 좀 정규 체제 안으로 좀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평상시에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좀 적정한 기준 하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면은 이런 변칙적인 인력 운영도 없을 거고 뭐 비정규직 문제도 뭐 많이 좀 줄어들겠죠. 성과금이나 상여금 같은 걸 정규직이 받을 때도 같이 받습니까? 그리고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어때요? 뭐 연금은 뭐 예를 들면은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정규직인 공무원들은 이제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데 네. 무위약직들은 이제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 국민연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성과금이나 뭐 상여금이나 이런 것도 뭐 대체로는 항목은 있는데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규직과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규직은 뭐 연간 뭐 600% 상여금을 준다 그러면은 뭐 무위약직은 200%를 준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고용 형태가 만들어진 거네요. 그럼 뭐 같다고 볼 수도 없고 다르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완전 정규직도 아니고 네. 또 완전 비정규직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이제 그런 고용 형태인 건데 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정규직이 하는 일과 업무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네. 그렇다라면은 이제 그 무위약직에 대한 적정한 어떤 임금 체계나 뭐 승급 체계나 이런 게 갖춰져 있다라면은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정규직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임금 체계나 승급 체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고용 정도만 안정돼 있고, 계약직보다 임금만 조금 높은 형태로 되게 애매한 지위로 이제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정규직하고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무위약직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동일 노동, 그러니까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문제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뭔가 좀 이 조치가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한다면 같은 부서에 속해서 그 업무도 하는데 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누구 주무관 무슨 계장 이런 식으로 서로 불러가면서 업무도 같이 하고 회의도 같이 하는데 신분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죠. 예, 호칭은 좀 다를 텐데요. 뭐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제 사무보조 쪽 같은 경우는 말이 보조지만 실제로는 이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터넷 그 산에 이제 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이 하고 기한 업무도 똑같이 하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그럼 그런 분들은 신입 공무원으로 뽑았을 인력인데 맞죠. 예. 인원 통제나 예산 통제 때문에 새로 뽑지는 못하고. 예. 그럼 새로 뽑지 말라고 할 거면 그렇게도 뽑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한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이제 변칙적인 운영이 있었던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통제를 했어야 이 인원 가지고는 도대체 일 못합니다. 와서 한번 보세요라고 하고 그래야 다시 한번 그 TO도 조정이 될 텐데. 예, 맞습니다. 비정규직으로는 뽑게 해놓으니까 그런 소리도 조용히 안 나오고 들어가고 예산만 통제되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 이제 불거졌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정규직화를 통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표준 인사관리 규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안정적인 인사관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개는 뭐 흔히 공공기관이나 혹은 공기업에도 건물 청소해 주시는 분들은 다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비정규직으로 혹은 특정 용역업체에 고용이 돼서 일을 하시다가 예. 공공기관에 따라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텐데요. 예, 예.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받던 월급보다 얼마나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의 안정성이야 달라진다고는 하는데 그분들은 만약에 2년 계약이 거기서 끝났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비슷한 업무를 하셨을 거고 또 그 2년이 끝나면 다른 곳에 가서 어차피 그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용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어찌 보면 급여나 처우가 더 중요했을 텐데. 고용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지금 이제 이 청소 문제도 예를 들면 이제 용역회사 소속으로 청소를 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무계약직화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일정하게 고용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용역회사가 가져갔던 업체 이윤이나 뭐 일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한 10%, 15% 정도를 이제 처우 개선에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임금도 좀 상승이 되고 이제 고용도 좀 안정이 되는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개선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에는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을 때는 2년 네. 계약이 끝나고 나면 어디 일할 곳이 없어서 집에서 쉬게 되고 월급도 못 받는 기간이 생겨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아니요. 그 용역회사 소속이라도 용역회사만 바뀌지 노동자는 그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새로운 용역회사하고 근로계약만 체결할 뿐이지 계속 노동자는 이제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은 사실상 그 전에도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좀 임의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게 막 권리로서 아예 법적인 고용 안정성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용역회사 바뀌면서 사실 인원이 조정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죠, 고용이. 알겠습니다.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의 남우근 정책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와 관련한 옛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이야기 해주시겠다고. 네, 요즘 북한의 옛날 이야기요? 네,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핫한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 국내 언론에 하루가 뭐다고 등장을 하잖아요. 북한의 요즘 이야기들은 뭐 그렇죠. 네. 다들 잘 알고 미국 계실 대통령 텐데 트위터에도 등장하고. 사실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미지의 나라인데 언제부터 이 나라는 그렇게 닫힌 나라가 되었을까? 사실 이번 주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관련 문헌이랑 그 옛날 기록들을 좀 들여다봤더니 옛날에는 북한이 아주 개방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네. 뭐 여기저기서 이민도 받고. 이민도 받고 관광도 되고. 많이 내보내기도 하고. 이게 1950년대 그래요? 얘기인데요. 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1952년에 이 북한이 처음으로 10살에서 16살 사이의 전쟁 고아들을 구공산권의 소위 형제국가들에 보내기 시작해요. 전쟁통에 부모님 다 어떻게 된지 모르는 아이들을 그렇죠. 모아서 이게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릴 때 아기들 어디 입양 보내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게 당시 남한의 그 소위 고아 수출과는 완전히 개념이 좀 달랐는데요. 네. 입을 덜 수 있다는 뭐 혜택도 있었지만 사실은 여기에 가지고 있었던 정권 차원의 큰 그림이 뭐였냐면 나가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산업을 배워와라. 그러니까 산업 일꾼을 국가 차원에서 조기 유학을 보내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몇 살짜리일까요? 보통 10살부터 16살 사이에 전쟁 고아들을 선발을 했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이 정도 그렇죠. 나이를. 그렇고 나중에 사실 알고 봤더니 100% 고아가 아니었고 네. 60% 정도는 정말 고아였는데 나머지 40%는 이제 당성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한국전쟁 과정에서 북한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의 자제들이 뽑힌 유공자 걸로. 자녀들도 같이 보냈다. 그렇죠. 국가유공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녀들을 보내는 걸로 나중에 이제 이런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랬어. 어느 나라로 보냈어요? 대표적으로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런 동구권의 한 4,000년 정도, 네, 구사회주의 나라의 그리고 구소련 비롯해서 뭐 중국에 2만 명, 네. 동독에는 뭐 드레스덴에 200명, 베를린에 400명 등등 해서 한 10년에 걸쳐서 2만 4천 명 정도가 구공산권에 체류를 하면서 유학을 합니다. 물론 북한의 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그럼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줬다. 네, 그때 당시에도 이 북한이 아주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아이들을 보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면 이제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산업훈련까지 해서 보내. 그런데 네. 우린 여력이 없으니까 돈은 100% 체류 국가가 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조약 문서 하나 없이 이제 이 조건의 아이들을 10년 동안 맡겨요. 맡기고도 거기에서 뭐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불만이 있으면 북한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뭐 동독이나 이런 나라들이 쩔쩔맸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냉전이 치열하던 때라 네. 사회주의권 나라들도 그들끼리 이렇게 친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렇기도 했고 이 체제 선전용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형제국가의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잘 있다. 돌보고 서로.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 공산주의를 설파하는 그 역군으로 키워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살아있는 선전선동 매체였던 거예요. 한 번 아이들이. 가면 몇 년쯤 공부하고 돌아옵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6년이었는데 길게는 10년까지도 체류를 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오는 경우도 많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럼. 공부들은 잘 했대요? 성적은 꽤 좋았다고 해요. 그 동독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에서 그 당시 동독 초등학교의 평점 평균이 1점부터 6점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1점이 제일 잘한 친구들. 1점이 잘한 네, 거예요? 6점은 이제 낙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학부모들 잘못하면 속겠네요. 잘못하면 속겠죠. 그래서 이 북한에서 넘어간 조기 유학생들의 평점 평균이 졸업할 때 보니까 한 1.9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상위 그룹에. 낮을수록 좋은 점수였는데. 네. 그리고 그때에도 그 수학과 과학에 특히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나갈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모르지만 전쟁통에 나갔고 전쟁 이후에도 북한이 뭐 그리 그렇게 풍족한 나라가 아니었을 테니 네. 오히려 나간 이 친구들이 더 이런저런 풍족한 생활도 하고 좋았겠네요. 사실은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이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게 후에 나라로 돌아가서는 독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넓은 세상에서 풍족한 생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 보니 네. 우리나라의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 완전히 불가능한 그 1인 독재 체제, 이게 북한의 현실인 거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요. 해서 북한 정부에서도 이 아이들을 이 전후의 산업 일꾼으로 쓰려고 했는데 얘들이 유학 갔다 와서 물을 흐리네 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우리도 지금이야 좀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네. 70년대 초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다는 게 그렇죠. 통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때 이제 외국 유학에서 돌아오신 분들도 비슷한 느낌이었겠습니다. 우리나라 남한도. 약간 열패감이 있었다고들 하죠.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52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유학 프로그램이 한 10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 또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도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재정 부담이 막대하기도 했고 진영 내에서 이제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즈음이거든요. 그래서 62년쯤에 이 프로그램이 마감이 되는데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던 아이들은 거기에서 따뜻한 옷 입고 중앙난방 되는 좋은 기숙사에 살고 있다가 북한에 돌아와서 평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막 발령을 받는단 말이죠. 소질과 무관하게 주로 중화학공업 분야의 그 일꾼으로 배치가 되는데 여기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1959년에 11명의 북한 유학생들이 서독으로 망명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상 일꾼 양성 프로그램은 그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동안 북한은 경제 성장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나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작년 통계인가 보니까요.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았다고. 네, 이게 그 아주 오랜만에 있었던 일인데 2016년 성장률이에요. 북한이 네. 3.9%, 당시 우리나라가 2.8%였으니까 우리보다 높았는데 사실 이 통계 속에 들어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워낙 심한 가뭄을 겪은 데다가 네. 여기 뭐 전기 생산 이런 것들이 급감을 기저효과 하면서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아직 나오지 않은 그 2017년 통계에서도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북한도 경기 좋은 때가 또 꽤 있고 네. 그래서 또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토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찾아오죠.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세요. 대표이사의 선출, 네. 그리고 뭐 감사 등의 업무를 조금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사회이사가 하죠. 예, 그런데 이 사회이사를 결국은 정부 입김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은행을 사실상 통제하는 데 쓰이거나 네. 그 정부의 힘이 좀 못 미친다 싶은 은행들은 또 은행의 CEO
의 지인들, 뭐 고등학교 후배 이런 분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실상 거수기 노릇만 하거나. 네.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좀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데 정부는 후보군 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만 뽑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좀 이슈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금융위 산하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라는 곳이 이제 활동을 하고 나서 보고서 같은 걸 내놨어요.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그 안에 보면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돼서 사회이사와 관련된 부분에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거기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인재풀을 후보군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안을 들여다보니 은행연합회 밑에 이런 식의 사회이사 풀이라 그래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의 바구니를 만들고 네. 금융사들이 앞으로 사회이사를 뽑을 때는 선임할 때는 이 후보군 중에 골라내서 그 안에서만 뽑아라? 예, 이사회를 거쳐 그러니까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받아서 네. 뽑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고요. 만약에 그 풀이라는 후보군 안에서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주주총회 이사회 후보로 올리려고 하면 이 사람을 왜 뽑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라. 그리고 누가 추천했는지도 밝히고 하자.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것이죠, 지금. 왜 그렇게 하자고 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회이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돼서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네. 하나는 사회이사라는 게 경영에 대해서 감시자의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나 아니면 회사의 총수, 흔히 말하는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네. 옆에서 좀 감시를 해라라고 만든 자리인데 뭐 어떨 때는 그러니까 대주주와 관련된 사람이 앉아 있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경우. 사회이사가? 예. 그래서 이제 일명 거수기라고 하죠. 단 한 번도 반대 안 하고 손만 들었다 내렸다 한다 그래서 네. 거수기라고 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융 쪽, 그러니까 대주주가 확실치 않은 곳은 또 관치의 어떤 빌미가 된다. 그래서 정부의 입김을 받은 사람이 슬그머니 앉아서 자리만 차지하다가 돈만 받고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고민 속에 나온 안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렇긴 한데 네. 이 풀이라고 하는 곳에 예를 들면 뭐 한 10명 정도만 들어있다. 네. 그러면 그 풀 자체가 그냥 사회이사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이사를 정부가 뽑겠습니다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가 되고. 네네. 그렇다고 이 풀을 확대해서 한 2, 3천 명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 안에서 우리 지주회사 회장님 동기동창 찾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고르면 어차피 마찬가지가 되는 거라 적절한 풀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준을 정하고 그 안에 어떤 사람을 넣을 거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원을 거기다 넣어둘 거냐의 문제는 남아있는데 거기와 관련돼서는 뭐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은행 쪽이나 언론들이 우려감을 지금 표출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든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왜요? 은행들 입장은 반대인가 봐요? 예. 사회이사라는 게 주주를 대리해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다. 그러니까 주주 대신에 경영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리인데 예. 왜 주주들이 알아서 할 일을 정부가 어떤 틀을 정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표현은 주주들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주주들의 명을 받은 이사회가 알아서 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라고 하는 게 주인이 따로 없죠. 사실상 없죠. 그렇습니다. 주주가 뭐 특정 대주주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대주주라고 하면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거죠. 그럼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인인 건데 사실 네네. 은행들은.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최근에 그 금융지주 회장들 선임을 놓고 정부가 계속해서 일단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사회이사마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제안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는데 네. 더군다나 금융연합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원래는 그 금융사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익단체인데 이게 주인이 없는 은행들이다 보니 그 협회장에 앉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사람들이 그동안 앉아왔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엔 정부의 입김이 더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관치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관치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 없는 은행에 이제 서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양 큰 세력들이 부딪히는 모양새인데요.
저는 이 풀을 운영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하면 네네. 어떻겠습니까라고 농반 진반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 사회이사 풀을 한 1,000명, 뭐 2,000명 정도 만든 후에 네. 추첨을 하자는 거죠. 본인이 고사하면 할 수 없겠으나 이 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망과 혹은 실력을 갖춘 분들이라고 제안만 하면 추첨을 해서 뽑으면 이게 갑자기 회장님 친한 분이 오지도 않을 것이고 네.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친정부 인사가 오는 것도 아닐 것이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운영의 묘를 발휘를 하면 저도 사실은 이 풀을 운영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일정 자격을 잘 갖추고 적절한 인원 규모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뽑기 형태 네. 뭐 그렇게 된다면 누구 입김이다 뭐 이런 것도 조금 줄어들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게 주주의 권한인데 왜 이걸 방해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은행들의 주장에 조금 제가 이게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오는 5월에 만기가 지금 회사채 5천억이 지금 당장 돌아오는데 네. 이걸 지금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 연말에 그 국회에 법이 올라갔어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높이는 네.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높이는 법이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이게 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말은 그럼 또 사채를 발행하고 또 정부가 보증선 후에 돈을 조달해서 원래 갚기로 한 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정부가 보증을 새로운 사채는 안 서주겠다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난 정권에서 했던 일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어서 참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어제 저희가 이제 조선업과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이 회사를 그러면 살리는 게 맞느냐. 아무리 공사든 아니든 하더라도 아니면 이 상황에 그냥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느냐의 고민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우조선해양. 예.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지금 자원공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시켜버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야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우리가 피해가 덜할 것 같아. 차라리 여기서 빚정리 빚잔치 다 하고 네. 응? 돌려줘야 될 건 돌려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라는 견해도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자원 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공사를 파산시켜버리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주장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썼던 한 5조 원 되는 그 돈이 지금은 다 해외 무슨 광물이나 혹은 유전이나 이런 등등의 지분으로 되어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파산을 하면 이제는 이 채권 갖고 있던 분들이 그 지분 다 가져다가 또 헐값에 팔거나 해야 되겠네요. 이미, 네, 이미 산 가격보다는 많이 헐값이 되어 있겠으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뭐 마드가스카라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쪽에 광산도 있고요. 예. 몇 군데 광산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 광산에서는 채굴을 해서 이게 채산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채산성 자체가 없다라고 평가받은 광산이 뭐 한두 군데 더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투자금을 아예 다 날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네. 이 해외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건 비쌀 때 살 수도 있고 뭐 사다 보면 싸게 살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네. 손실이 난다고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갖고 있는 돈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뭐 너무 부실하게 관리했다. 그리고 해외에 투자된 데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부족했다. 뭐 이런 문제들은 그 외로 더 나올 것 같은데. 사고 나서 손해 볼 수는 있으나 네. 그 당시에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또 이렇게 공기업이 한꺼번에 다 이 돈 모아서 올해 안에 다 써야 돼. 실적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게 문제지. 사실은 그때 샀다가 손해 본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예. 고민거리네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수급의 인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달러입니다. $1면 지금은 한 1,060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지금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1달러 전쟁이 한창입니다. 새해 들어서 미국 맥도날드가 치즈버거하고 청량음료 한 잔 세트를 1달러에 내놨는데 2013년 이후에 5년 만에 다시 부활한 메뉴라고 합니다.
이러자 경쟁 업체들도 나초 프라이를 1달러에 판매하거나 단품 메뉴 4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4개에 4달러 이런 메뉴를 개발한다고 그러죠. 단돈 1달러로 살 수 있는 제품을 미국에서는 달러 메뉴라고 부릅니다. 이 달러 메뉴가 처음 등장한 건 20년 전인데 20년 전, 10년 전이라면 모를까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한 2018년에 어떻게 이게 1달러가 가능할까 싶지요. 업체들이 이렇게 1달러라고 하는 가격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는 건 그만큼 싼 값에 뭔가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양극화 속에서 이른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는 있는 일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많이 급락해서 수입품의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가격이 하락해서 저희는 소비자 가격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업체는 아직 하나도 없죠. 못 들으셨죠? 아마 이런 거 보면 이런 가격 경쟁이 과연 국내에서도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긴 합니다. 네, 요즘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또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가 사실상 또 하나의 비정규직과 다를 게 없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한 분 연결해서 무기계약직의 실체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신용카드로 살 수는 없습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까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예,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1월 5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은행의 사회이사를 뽑을 때 네. 은행의 사회이사가 하는 일이 꽤 있죠. 은행 이른바 CEO를 이분들이 뽑죠. 되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은행들이 그 노조 측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주를 근거로 해서 사회이사를 추천을 했을 때 이거는 그 노조 측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또 그래가지고 그것도 반대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주주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반대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다른 제안을 하는 것도 반대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연 어떻게 앞으로 실행을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무조건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쨌든 사회이사 문제에 대해서는 거수기의 문제라든지 제대로 처음에 도입하려고 했던 제도의 의의를 못 살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을 네. 하는 상황이니까요. 예, 광물자원공사 회사채 이야기도 좀 주요 네. 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 광물자원공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부도위기다. 이런 얘기예요. 광물자원공사면 끝에 공사 들어가는 걸로 봐서 공기업이죠. 예, 정부가 만든 거죠. 나라가 대주주죠. 예. 그런데 거기서 빌려간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한 3조 원 정도의 회사채를 지금 발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만기가 돌아올 시기가 됐거든요. 근데 네. 이 만기를 못 갚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2008년도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을 기치를 내세우면서 네. 뭐 여러 국가에 가서 광산들을 좀 사들였습니다. 지분도 사고 아예 다 인수한 곳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실패를 하면서 사실상 투자했던 돈을 다 날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파산 위기까지 갈 정도 네. 지금 뭐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잘하면 파산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지금 정부 산업부에서 이 파산과 관련돼서 검토까지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저 해외 자원 개발할 때 네. 그때 광물자원공사가 나라 돈으로 했던 게 아니라 자본금도 물론 나라 돈 자본금도 들어갔겠지만 그렇죠. 추가로 외부에서 돈을 빌려다가 해외에다 투자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만 가지고 다 전액 투자는 하지 않거든요. 보통 네. 모든 회사들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이런 데 투자할 거고 이거 정부가 보증하는 회사니까 돈 주면 나중에 이익 나면 이만큼 돌려줄 거고 뭐 채권도 뭐 이자 나중에 비싼 뭐 이자 이자 주겠다. 비싸게 주면 받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연기금을 비롯해서 해외 투자자들까지 지금 이 채권을 사들인 데들이 있어요. 네. 만약에 디폴트 그러니까 못 갚는 상황이 되거나 회사 자체가 파산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이거 근데 정부가 신용보증 선 거죠?
섰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못 갚으면 정부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엔 세금으로 갚아줘야 되는 채권 상황이 될 수 갚는 있죠. 네. 채권 갖고 있는 분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결국은 뭐 나라 돈으로 한 일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에 광물자원공사가 자본금이 2조 원이었는데 이걸 모두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안의 돈을 네. 뭐 갚아야 될 돈 갚고 투자하는데 투자하고 하다 보니 2조 원이 다 바닥났다는 얘기고요. 지금 부채가 4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빚만 4조 원